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인포맥스 D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퇴근하고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하루의 피로 싹 푸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치킨, 햄버거 같은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배달비까지 합치면 치킨 한 마리를 먹을 때 3만 원을 줘야 한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식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에그테크라는 기술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에그테크라는 기술이 왜 중요하고 어떤 기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창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즘 장 보러 가면 장 보기가 좀 무섭습니다. 네. 채소나 생필품 몇 개 담으면 금방 5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그런데 에그테크라는 기술이 우리 좀 장 보는 그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술이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에그테크라는 것은 농업과 첨단 기술, 에그와 애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것을 에그테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에그테크 쪽에는 최근에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을 하면 전천후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온이라든지 또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의 충격이 와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고 안심과 안전을 뛰어넘는 신뢰할 만한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에그테크입니다. 에그테크가 발전하면 제가 앞서서 질문드린 것처럼 좀 장 볼 때 마음 놓고 장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의 마음까지 읽어줘서 소비자의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적시에도 생산해 줄 수 있는 것이 에그테크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주 안전하고 또 이렇게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적절한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앞서서 이제 에그테크가 중요한 이유, 발전해야 되는 이유가 식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장 보기가 무서워져서 맞습니다. 이런 그 기후 변화로 인한 또 뭐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변수에 대비한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에그테크를 지금 필요한 이유는 알겠거든요. 그러면 식자재 가격이 왜 올랐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생산량이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마저 떨어지면 가격이 일정한 가격에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물량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게 되죠. 그런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꼽는 경우가 많던데요.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세계 3대 곡창지대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땅이 흑토라고 그래서 땅 자체가 비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라는 땅 중에는 농경지가 우리나라의 한 25배 정도 되고 또 세계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소맥, 밀의 경우에는 세계 수출 4위, 그다음에 옥수수의 경우는 6위. 그래서 세계 곡물 수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생산이 줄어들어서 수출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제 곡물 가격에 상당히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우크라이나가 곡물 생산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곡물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만 지금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곡물이 단기적으로 아마 공장이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류가 힘들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전쟁이니까요. 전쟁이니까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지역이 지금 특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산을 해도 생산한 물건을 이동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 항구에 가가지고 항구에서 배를 실어야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데 공격을 많이 그걸 공격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 그 생산된
그걸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쌀을 주로 먹는 네. 한국인으로서 네. 뭐 쌀이 부족해서 쌀이 수입이 안 돼서 네. 뭐 밥을 못 먹었다 이런 그런 경우는 경우는 없었던 것 없죠. 같거든요. 예, 사실 쌀의 경우에는 물론 쌀을 수출하는 국가도 한정돼 있고 먹는 국가도 그렇게 한정돼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쌀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물량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든지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쌀은 자급률이 거의 뭐 충분합니다. 국민들이 네.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양질의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뭐 쌀이야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이 수입이 그렇죠. 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책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이,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하죠. 뭐 쌀도 이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려면 네.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생산도 중요하지만 해외에도 우리가 안전하고 또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해외의 어떤 전진 기지라고 있고 생산 기지를 좀 만들어서 확보하는, 네.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곡물 엘리베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곡물을 큰 그 곡물 저장소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다 곡물을 해놓고 우리나라가 필요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뿐이 아니라 가축이 필요한 사료 곡물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85% 이상이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네. 특히 사료 곡물의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료 곡물을 많이 쓰는 것들에 우리 자급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우리나라가 중요한 과제의 그 하나죠. 개념이 이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식량 근데 자급률? 식량 안보? 식량 네. 안보. 그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식량 안보라는 것은 원래 안전 보장. 네. 그걸 이제 줄여서 안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안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어떤 국가의 안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위협이 네.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의 어떤 안보라는 개념인데 이 안보라는 경우는 다양한 쪽에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최근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제 식량뿐이 아니라 디지털과 관련돼서도 뭐 사이버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고 네. 환경의 경우에는 환경의 안보, 에너지의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 네. 그걸 이제 보통 최근에는 신안보라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안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농업 분야의 식량 안보는 특히 1990년대 유엔에서 특히 식량 농업 기구에서 아주 정확한 개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안보란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양적으로나 네. 질적으로나 그 안전하게 어떤 식량을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식량 안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곡물을 수입하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많이 거잖아요. 올렸죠. 예. 우리나라도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사료 곡물은 많이 올랐어요. 사료 곡물이 많이 올랐어요. 예, 사료 곡물은 많이 올라가지고 축산농가들의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 올렸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네요.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네. 많습니다. 지금도 그 오른 가격에서 가축을 생산하니까 옛날보다 수익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도 사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잘못하면 이게 우리한테도 위기가 될 수 있겠다. 일반 그냥 시민들한테도 네. 먹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위협적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식량 안보 상황은 어떤가? 지금 이제 라는 그 궁금증이 지수로 이제 식량 안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지표가 식량 자급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로 필요하는 양 중에 국내에서 생산된 양을 네. 지표화되는 건데 네. 지금 2021년 작년에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이건 이제 세계 안보의 지수를 네.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그 지수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4.4%예요. 44.4%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나머지 66% 정도는
해외에서 의존한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세계 식량 안보 지수 순위 이것도 지금 이코노미스트 21년 저건 OECD에서 우리가 거의 네. 꼴찌 수준이고 아.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 지금 32위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네. 예, 한국은 굉장히 낮은 OECD에서는 꼴찌 수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곡물 자급률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 네. 굉장히 낮아요. 네. 80%를 해외에 의존하는 네. 사료곡물까지 포함하니까 네. 식량은 사료곡물을 빼고 네. 사람들이 먹는 것만을 한 걸 식량 자급률이라고 네. 그러고 곡물 자급률은 거기에 가축이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우리가 거의 20%, 예, 20%밖에 안 돼요. 가축이 먹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고기 사료곡물. 섭취를 하니까요. 그렇죠. 가축에게도 사료곡물을 맞습니다. 줘야 되는 거군요. 예, 예, 예. 식량 자급률이 일단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봤을 때 44%라고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료화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면 2021년 네. 44.4%. 네. 그 중에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사람이 콩도 먹고 좀 밀 먹고 우리는 옥수수 같은 게 굉장히 낮죠. 네. 지금 주요 곡물 중에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밀 같은 경우는 지금 1.1%. 그렇네요. 콩은 지금 그래도 23%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곡물의 경우에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쌀 빼놓고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4% 정도가 식량 자급률이다. 곡물은 20%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빵을 주식으로 하는 맞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 저런 그 밀 생산 자급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1%니까 99%는 해외에서 네.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국제 어떤 밀 시장, 곡물 시장의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밀 생산에 세계 4위 국가인데 네. 밀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수출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오르게 되니까 네. 우리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밀을 수입하게 되면 이제 빵 가격도 오르죠. 밀을 활용하는 뭐 국수 가격도 오르겠죠. 뭐 모든 그 밀 사용을 하는 어떤 그 식품은 또 많이 오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식량 자급률 상황을 보면 앞서도 그 예. 쌀이 가장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렇게 되면 조금 여러 곡물들을 농산물로 좀 생산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과제가 저희에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논을 이용해서 네. 이제 물론 매년 면적은 한 1%씩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매년 또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네.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네. 충분한 양의 쌀은 생산이 되고 있고 되고 있다. 이제 WTO에서 의무적으로 네. 우리가 쌀을 수입해야 되는 양이 또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양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포함하면 우리는 쌀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다. 현재는 네. 예, 앞으로 이제 아까 기후 변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네.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네. 있겠죠. 기후 변화 얘기하셨으니까요. 네. 제가 한 2년 전쯤에 네. 좀 햄버거 가게를 갔다가 네. 너무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갔는데 불고기 버거를 시켰는데 예. 양상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때가 10월 중순이었는데 예. 너무 추워서 패딩을 꺼내 입는 기상 맞습니다. 이변, 그러니까 예. 한파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양상추가 냉해를 네. 입어서 예. 수급이 안 됐다. 예. 이만큼 기상 이변이라고 하는 게 농업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렇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양상추 없는 햄버거. 그러니까 네. 기후 변화하면 이제 기온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네. 현상도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기상 이변이 빈발을 합니다. 네.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또 비가 갑자기 많이 오진다든지 갑자기 또 딱 뜨끈뜨끈한 날이 폭염이 계속된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치는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네. 그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 어릴 때는 네. 대구에서 네. 미인이 많이 나는 네, 네, 이유가 네, 사과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대구 사과를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시중에서. 사과는 연평균 기온 13.5도에서 0.5도만 올라도 사과는 생산하는데 맛있는 사과가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기온이 1도씩 상승을 하면 80kg가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구 경북의 옛날 사과 주산지들은 주산지로서의 개념은 굉장히 퇴색하고 네. 지금은 강원도의 양구라든지 강원도요? 강원도에서 네. 지금 사과가 굉장히 많이 아주 맛있는 사과들이 열리고 있고 지금은 대부분 고냉지에서만 이제 남아 있고 앞으로 아마 2050년 또 21세기 후반에 가면 국내에서 지금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은 크게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어들고 일부 지역 경우에 따른 북한에서 이제
사과가 생산돼야 되는 북쪽으로 올라가니까요. 예, 예. 1도가 상승을 하면 80kg가 북상을 네. 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21세기 후반 2080년 정도 되면 3.2도씨가 상승을 한다고 보면 지금보다 뭐 한 240kg니까 지금 사과의 주산지는 전부 다 북한에서만 생산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고냉지 네. 그런 데서만 옛날 그 표현대로 사과 많이 먹어서 미인 많이 날 것 같으면 남남북녀라는 얘기가 진짜 현실화 되겠군요. 그러면 그만큼 기후 변화로 이제 농업 지도가 많이 그렇죠. 바뀌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예. 기후 변화에 그럼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농업 시설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후 변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이 있습니다. 네. 이제 기온이 상승하거나 온도가 와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이 아마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기후 변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천후 농업 생산이라든지 이미 기후 위기가 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재배 기술, 네. 재배 기술이 굉장히 옛날 같으면 이제 앞으로 지금 벼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도 당겨서 모내기를 해야죠. 이제 몇 주 당겨서 옛날 왜냐하면 그 시기가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재배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 농업으로 가서 이렇게 기후 위기에도 전천후 농업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빨리 농업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스마트 농업 쉽게 말하면 아주 이제 스마트 농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밖에 그걸 노지 농업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노지 농업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 농업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도 될 수가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설 농업과 또 하나는 시설 농업이 있어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건데 거기에는 작물이 필요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영양분을 정확히 맞춰주어서 아주 생산량도 최대로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서 하는 그런 농업 생산. 시설 농업에서의 스마트 농업, 네. 그다음에 노지에서의 스마트 농업.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에그테크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에그테크 속에는 지금 그 생산하는 것뿐이 아니라 네. 유통하는 거, 또 가공하는 거, 또 배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고 에그테크 중에는 최근에 뭐 금융까지도 포함하고 네. 유통까지도 포함하고. 금융이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에그테크가 잘 이루어지려면 네. 그런 스마트팜 아니면 최근에 스타트업 그런 그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업까지도 이제 금융까지도 필요한 그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 산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금융이나 기업이 그렇죠. 투자를 필요하죠. 한다는 그렇죠. 건가요? 뭐 대출을 그러면요. 해주거나 이런 투자를 해주죠. 것. 이제 최근에 우리도 뭐 제가 직접적으로 저기 말씀드리기 뭐 그린랩스라는 그런 그 팜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중요한 그 사람들한테 투자 받아서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앞서서 뭐 전쟁이나 그리고 코로나19도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물류가 막혀서 네. 자국의 식량 수출을 금지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네네.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돌발적인 변수, 네, 세계적인 위기 상황,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에그테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스마트팜 설명을 해주셨지만 스마트 농업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어떤 작물에서 지금 스마트 농업으로 좀 생산이 되고 있는지 제가 스마트 농업의 가장 어떤 훌륭한 사례라고 그럴까요? 그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충남 보령에 가면 네. 움직이는 농장, 뭐 영어로는 트롤리 그 뭡니까 원래 배경은 타이어, 자동차 네. 휠을 생산하는 그 업체의 사장께서 휠을 생산할 때는 이게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쭉 네.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을 그러면 농업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고정된 데서만 농사짓지 않고 농사를 짓느냐? 그걸 움직여서 농사를 짓고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회전형 스시초밥 있잖아요. 네. 여기 앉았으면 이렇게 네, 초밥 돌아가는 들어가죠. 거요. 네. 그걸 똑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움직이는 농장을 개발을 해서 그걸 아마 2017년부터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해서 현재 지금 여러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코리아 휠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그 회장님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그래서 현재는 뭐가 생산하느냐 딸기, 고추, 또 뭐 다양한 작물들이 거의 다 생산이 되고 인삼, 또 배추, 아마 다양한 열 몇 가지 작물들이 생산이 되고 핵심은 생산성이 지금보다 5배, 인삼 같은 경우는 뭐 10배에서 15배 이상 정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높고 또 안전하고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기 때문에 획기적이죠. 세계 특허. 이게 상상이 되는 게요. 딸기나 고추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 농장 체험 같은 거 많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고추 따러 제가 일일이 이렇게 가면서 고추 따고 딸기도 이렇게 보면서 괜찮은 딸기, 좀 알이 이제 좀 실한 딸기들 골라가지고 따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를 걸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앉은 상황에서 휠이 돌아가면서 앉은 상태에서 오면 딸기를 따니까 노약자도 농사질 수 있고 장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농사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적 농업이나 그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대농이 아니라 소농도 단위 조그만 면적당 그걸 설치를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강소농에 맞는 강한 소농에 맞는 스마트 농업이 될 수 있죠.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딸기 같은 경우 뭐 5배까지 가격도 떨어질. 당연히 가격도 이제 안정적인 금딸기거든요. 금딸기죠. 네, 겨울에. 그러니까 질도 좋고 가격도 적절하고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남양주에 아마 그 딸기를 생산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획기적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앞으로 확산되고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들게 이렇게 벼 심고 하시는 거, 막 허리 숙여서 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발되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팜 지금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산성뿐이 아니라 노인 앞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고령화에 대응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왜 중요하냐면 농업 분야 하면은 고되고 힘들고 생산성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상향 평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농업이 한 옛날에 잘하는 사람이 100이었고 못하는 사람은 한 50, 60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그걸 100 수준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의 상향 평준화가 가능한 것이 바로 스마트 농업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량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요새 제가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친환경, 유기농 이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기 먹이는 거는 사실 농약 조금이라도 덜 친 거 먹이고 싶거든요. 그럼 이런 그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에그테크 기술이 그런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작물을 개발하는데도 혹은 수확하는데도 도움을 주나요? 사실 이게 스마트 농업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기농업을 하는 것들이 경험이나 그동안에 자기들이 체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유기농업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유기농업이 되면 안심이라든지 안전하고 당연히 뭐 작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양을 쓰고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도 작물이 재배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특히 아기를 키우거나 우리가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걸 뛰어넘어서 안심과 또 안전을 뛰어넘어서 신뢰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농업이 주는 임팩트는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안전한 아주 획기적으로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죠. 가격도 낮출 수 있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농약을 좀 덜 친 안전하고 안심이 담보된 농산물을 할 수 있고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 외국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앞서가는 농업의 선진국,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스마트 농업 전체가 다 스마트 농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본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스마트 농업이
한 뭐 10여 년 전부터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거의 시작한 지는 한 2015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빠른 기술 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힘이 합쳐지면 머지않은 장래에 농업 전체를 이렇게 스마트 농업 또 디지털 농업 이런 쪽으로 확산시키면 우리나라가 또 강국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선 네덜란드, 일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앞서 있는 거고 어떤 기술이 발전이 돼 있는 건가요? 아마 가장 앞서가는 그런 기술들은 그런 나라들은 정밀 농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Precision Agriculture라고 하는데 농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감으로 하는 농업이 아니라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이기 때문에 작물별로 그런 데이터들이 잘 축적돼 있습니다. 작물별로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농사를 잘 지으시는 명인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죠? 각 네. 분야에. 네. 그럼 그분들의 노하우를 그 농업에다 접목시켜서 농사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출발은 늦지만 지금 아마 빨리 이걸 아마 따라잡을 수 있고 네. 또 핵심적인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ICT는 또 세계적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2020년에 네. 세계 농업 분야 인공지능대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현재는 세종대 석좌 교수로 있는 민승규 박사님, 네. 민승규 교수께서 우리나라에 13명으로 디질로그팀이라는 네. 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도 어플라이를 했어요. 네. 몇 등이냐?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아까 네덜란드 일단 일본이 앞서 있다고 네덜란드로? 하셨으니까 잘했으면 3등? 정확하네요. 네, 정확했나요? 많은 팀이 네.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예선에는 2위를 통과를 했고 네. 3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또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네.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13분이 다 다른 쪽에서 온 외인 구단이에요. 외인 구단이 들어가 가지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지표로는 3등이지만 질로 따지면 당도라든지 이게 방울토마토 가지고 네. 했거든요. 1등이에요. 네.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103점을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로 보면 최고 1등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3등을 했습니다만. 잘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구성을 해서 나갔는데 네.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 인공지능을 위한 농업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에그테크가 이제 먹거리 좀 평정심을 맞습니다. 저에게는 좀 주는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 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